자, 지금 8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1강이 제일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 8주간 따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경매도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이 1조에서 312조까지인데 아주 복잡한 거. 예, 사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312조까지 우리만 다 아는 게 아니라 경매 계장들이나 법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내가 다 익히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서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경매 접근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부분까지만 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뭐 책 정도를 낼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전문 강사가 될 사람이 아니면은, 이 꼭 배워야 될 부분에 나름대로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강사가 정확하게 설정을 못하고 막 깊이 있게 잘못 나가면은 모든 접근을 어렵게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 및 기타 외부에서 마래한 경험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우리 학원은 또 다른 학원에 다닌 분들도 우리 학원을 많이 오죠. 자, 그런 분들이 우리 학원의 첫 강을 특히나 듣고 수준이 이런 거 같으면 내가 여기를 왜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오늘은 정말 좀 가볍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듣는 이 강의가 꼭 실전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 들어도 실전은 할 수 있지만은 어디에서도 못 듣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가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부담을 갖지 말고 들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입시학원처럼 매일 같은 내용의 강의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이 거의 95~96% 일치될 텐데, 저도 1강 하고 나면은 또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공개 강의하고 하면은 대략 한 9주 10주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40년 이상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 지름길을 택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2달에 한 번씩 하면서 1년에 5번 하면서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첫 강의가 시작될 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오늘 교과서에 있는 강의 내용 이외에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인상 깊었던 어떤 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좀 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보는 눈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데 거의 일치된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문으로 쓰면은 자, 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엄청나게 좋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로또라고 그러나요? 로또라고 그래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똑같이 청약을 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 자, 저는 29년 전에 어떻게 보면 청약은 한 31년 전에 지금 여기 미검역에 청솔마을에 살고 있는 동아파트 1001동 1001호를 처음 청약을 했는데 참 너무 동호수도 좋고 서울대학 병원이 건축되기 전에는 1000하고 3밖에 안 보여요. 지금도 경치가 아마 분당에서 한 손가락 안에 좋습니다. 위층도 없고 청소도 적고, 제가 30대 때 처음 청약을 돼서 지금 현재까지 너무 경치가 좋고 살기 편리해서 팔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운입니다.
자, 이 부자들이, 이 노력보다도 운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이유가 1970년대 박정희가 국토개발이라는 명제로 여러 가지 군데 고속도로를 내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아주 적은 노력으로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주 서민에서 신분이 변신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자, 최근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이렇게 운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과거보다는 쉽지 않다. 또 제가 이렇게 그 부동산을 한 40년간 하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평생 3번 운이 온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운이 3번 올까요? 저는 한 2번 정도 무시하게 운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1982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저는 고학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학위를 2군데 받았습니다만은 취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험 봐서 공무원밖에 못 합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 제가 말단 공무원으로 만약에 취업을 해서 출근을 했으면은 저 시험도 몇 번 봤어요. 뭐 되기도 했어요. 근데 월급이 15만 원이 안 돼요. 그때 물가도 담배 안 피웁니다만은 한 값에 500원 해요. 그러면은 담배값이 15,000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수입의 10%가 담배값으로 나가요. 교통비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자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봤더니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단 공무원이 1년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서 탈까 말까 해요. 그걸 한 달에 벌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 돈이 안 들어와요. 그 10년간 거의 정말 끼니만 연명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10년간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이게 꼭 될 것 같아. 반드시 될 것 같아. 다시 취직을 할 수는 없어. 눈이 이미 높아지고 돈은 없어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잘 되는 날은 그냥 1년치를 한꺼번에 배당을 받아가는 주변의 동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돼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아파트 32평, 그때 당시는 32평만 사면 되니까 이런 돈도 한 달에 들어와요. 그때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제가 한 85년도, 6년도 정도에 구로동에 살았는데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32평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3,500 정도 갔어요. 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갔고. 저는 거기 사실 월세로 살았었는데, 그 2채를 사는 돈까지, 1억 가까운 돈까지 당연히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거죠. 왜냐면은 조그마한 중개를 하다가 막 굉장히 큰 중개를 했더니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가 있는 거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가 동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도 1980년대에 소득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이 한 2번 정도 저한테는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돈이, 한 번 돈이 들어오면은 일단 거의 부자가 된 느낌 정도로, 그게 뭐 한 건에 로또 복권 되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신없이 매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쌓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이 3번 들어온다는 이게 보장이 있습니까? 뭐 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한다. 뭐 죽으면은 극락 세계에 갈 것이다. 그러면 신한테 살아있을 때 극락세계 좀 보내달라고 그래야지. 그거는 뭐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뭐 계모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콩쥐팥 찍어서 아주 계모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계모다 그러면은요,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인식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뭐 건성징악. 내가 이렇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진짜 남한테 계속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례가 있나요? 뭐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강도짓만 하고 저러면 언젠가는 천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더 오래 살아요. 깡다구가 좋아서. 자, 지금
운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운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운만 좋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 사례예요. 여기에다가 노력을 한 사람은 지금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부자가 자 제가 이런 개인을 겨냥해서 제가 아까 계모다 그런 것도 어떤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강의 자체가 종교 정치 윤리 도덕 이런 걸 떠나서 강의로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계모는 얘기하는 계모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해 안 하게끔 또 그런 어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노력을 한 사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부모가 우리나라 국토 개발을 틈타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2세가 거지가 되는 사례가 지금 엄청나요. 자, 이 재벌 2세가 이렇게 노력,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경매나 NPL만 좀 배웠어도 이렇게 유지가 좀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이걸 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운은 만약에 이런 운의 기회가 오더라도 본인이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나한테 왔는데 이 돈을 내가 쓸어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자, 이 준비는 노력이죠. 노력. 자,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뭐로 하겠습니까? 자, 자본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복권에 기대지 않는 이상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학원에 꼭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경매와 NPL이에요. 자, 학원에 다닌다고 전부 다 성공을 하느냐? 대한민국 학원 숫자에 비하면은 수강료만 챙기기 위한 학원이 9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학원도 그런 학원인지 아닌지는 일단 카페를 좀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한 번 등록하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말 법률 사무실에 가면 상담도 안 될 일을 무료로 상담. 오늘도 오셨습니다. 11시에. 우리 학원 출신인데 어디 가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사건도 당연히 있는 거고 등기부 등본하고 모든 권리증하고 갖고 왔는데 약정서를 잘못 썼어요. 약정서를. 그리고 내용증명도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지 않게끔 나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지식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계 무슨 기술사인가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운 거 있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는. 그래서 새로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도 주변에 친구도 있고 다 갔는데 하는데 안 된다. 변호사가 진실되게 해주면 되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무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학원에 변호사들 많이 와요. 아주 젊은 변호사, 구성한 변호사라고 아버지는 교대에서 하고 본인은 서초동에서 해요. 엊그제 우리가 4건 지분 경매 돈이 많이 남으니까 아웃소싱을 줬어요. 빨리 처리해서 돈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는 금액도 적게 받고 우리 학원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승인을 드리고 거의 확률이 다 높아요. 근데 지는 이유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를 못 따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항고합시다. 또 돈 받아요. 자, 지는 거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심 제도도 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 성공을 한다는 이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학원에 이렇게 경매나 NPL을 배우면은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다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희망은 이거조차도 안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 어디다가 기대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요. 자, 우리가 꿈이라고 있죠. 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장래 희망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장래 희망. 자, 이 꿈대로 펼쳐집니까, 인생이? 펼쳐진다. 펼쳐집니까? 나는 펼쳐짐. 아니, 저도 제가 경매학원 원장이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경매학원 원장을 목표로 살아온 건 아니에요. 자, 제가 경찰대학교에서 3년 동안 강의를 해서 감사장도 있고 제가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산까지 너무 멀고 나이도 이제 되고
지금 제가 65을 넘기면서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지금 당국대학교에서 죽전 캠퍼스에서 내년부터 법률경매학과에 교수로 와달라고. 왜냐하면 이 실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국회에 패널은 아니지만 한 3주 전에 빌라방 사건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교수하고 상담을 하면서 한 30분 얘기하면 될 문제를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이 전장을이라는 당국대학교의 법학박사 이 교수가 교육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을 저한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무와 이론을 다 겪어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배운 전공대로 사실 취직을 합니까? 취직을 하는 회사 위치에 맞춰서 또 거기서 또 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그럴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이 구조 속에서 대단한 존재니까. 근데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나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제도도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려고 하면은, 예, 내가 이 꿈은, 예, 내가 되는 쪽으로, 예, 또 다시 유턴을 합니다.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나이가 들면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꿈을 성취했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한 30대 정도까지는 아직 그 추억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입사 시험에 얼마나 치열하게 들어가서 지금 남들보다는 한 1년 정도 진급을 빠르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또 그런 데서 성취감을 갖고 그러는데, 한 40대 초반, 늦으면 중반, 예, 이쯤 되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많아야 되느냐. 이 돈만 많으면은요, 참, 세상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요, 서울대학 나오고, 나는 뭐 자기 지방에서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올 수 없고 나왔는데, 얘가, 예, 아주 그렇게 짝이 없어요. 내 대상이, 나라는 대상이. 예, 이렇게 꿈은 펼치는데, 이 꿈 자체가 준비하고 노력을 안 하면은 이 꿈에 맺어지는 열매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과거의 꿈을 살짝 설명을 하면은, 군대를 갔다 와서 20대 때 저는 결혼을 해서 이 월세를 살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월세를 사는데 내 꿈은 오로지 전세예요, 전세. 예, 그때는 집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 시골에서 오른 초등학교 동창들이 얼굴도 한번 볼 겸해서 월세로 이사를 가더라도 집들이를 했어요. 예, 막 12시 넘게까지 젓가락으로 막 상 때리면서 놀아도, 우리 아파트 처음 입주했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거의 그랬어요. 동네 슈퍼에 12시 넘으면은, 예, 맥주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경찰 오고 미는 뭐 시끄럽다 난리가 나지만, 그때는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집들이를 하는데, 예, 아파트에, 강명시의 아파트에 진짜 버스를 타고, 네, 아파트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가서 알려주기 전부터 아파트니까 주소를 찾아가니까, 아니, 막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진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기가 팍 죽더라고요. 자, 이럴 때 집에 돌아와서 내 목표는 오로지 전세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딱, 예, 건너뛰는 게 목표였어요. 자, 이때 그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올라왔는, 서울도 아니죠. 저는 뭐 그때 구로동에 사는 거로 기억이 되고, 저기 봉천동에 살았고, 이때는. 그 광명시에 뭐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예, 이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고, 누구한테 분노가 치밀까요? 나한테 그냥, 진짜 막 화가 막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출투. 뭐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뭔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잠재가 된 걸로 생각이 돼요. 열심히도 사는데 더 열심히, 더 절약해 가면서 검소하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때 당시, 예,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집들이 한다 그러면 안 갔어요. 배가 아파서 못 가겠더라고요. 자, 이때 당시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나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예, 별로 의미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만 옮겨가면 내 목표는, 꿈은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 정말 이 청약 금액, 이걸 겨우겨우 모아서 했는데 꿈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한 4가족이
한 실평수 15평 정도만 돼도 우리가 잘 살지 않겠느냐. 방 2개만 되면 되니까. 뭐 1개짜리는 좀 곤란하고 이랬는데, 청약 통장만큼이라도 좀 큰 걸 장만하자. 네, 이렇게 해서 큰 거를 져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49평입니다. 실평수가 40점 몇 평이죠. 30대 때 거기 입주했어요. 뭐 초등학교, 예, 지금 4학년, 5학년 들어가면서 방 하나씩 다 주고, 거실 크고 뭐 베란다 있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둘이 살고 있지만은, 예, 저건도로 줄여서 이사 가고 싶잖아요. 이게 꿈이고, 예, 꿈이고 노력입니다. 노력. 그게 준비잖아요. 내가 이때 당시에 32평만 해도 나한테는 과분에 이랬으면은 지금 32평짜리 살고 있을 거예요. 예, 처음부터 꿈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왜냐면 우리 학원에 지난 수요일 날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2분이 등록을 했는데, 한 분은 김돈우 씨인데 전주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여기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헌법재판소 공보관부터 시작해서 경매의 집행관부터 해서 명함을 주는데 뭐 홍보가 다 됐어요. 지금 인천서 법무사를 하고 여기 판교가 집인데 1946년생이고, 예, 여러분들 여기 카페에 자주 들어오시잖아요. 1차 차도 일시. 카페 들어오시는 분 봤잖아요. 차도 일시. 예, 카페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하고 카페 들어오면은 배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카페 열심히 활동해야만이, 여기 카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2개월 전에 벌써 투자 다 하잖아요. MPL 파생 상품으로. 그럼 수강료 나오는 건 아무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카페에서 우리가 홍보하라고 좀 해달라고 절대 그러지 않는데 다 스스로 고맙다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딱 봤어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서. 왜냐면 그 법무사는 46년생인데 좀 머리가 새까맣고, 예, 그걸 보고 좀, 법무사는 뭐 인사하고 명함도 주고 본인이 일부러 나는 여기를 꼭 다녀야 되겠다. 소개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도일 씨, 뭐 원래 공무원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용인서 오셨는데, 예, 지금 77세죠. 77세. 본인이, 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제가 오히려 도와줄 테니까 매주 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라. 왜냐면 본인의 목적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작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는데 본인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종잣돈도 조금 있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끝나고 나도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예, 일일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꼭 보시고, 예, 학원 강의를 착실하게 듣고, 자, 8주쯤 되면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학원에 발을 디딘가 하고 안 디딘가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실감이 나도록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를 이렇게 심어 놓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1강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이어서 교재에 있는 14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도 다니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 웬만한 기초를 닦아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 책도 안 보고 NPL이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의 기준에 맞게 합니다. 그러나 2강, 3강은 그렇게 하면은 웬만큼 배우신 분들도 조금 머리가 조금 복잡해진다 그러는데, 결국은 예, 실전은 다 여러분들이 통달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부족한 부분도 본인이 궁금해하는 상담, 예, 오퍼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다 할 수 있다. 모든 분들이 수준은 똑같게 한다. 다만 모르는 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위주로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교재 왼쪽 편에 보면은요, 부실채권이라고 은행 마크가 이렇게 있죠. 예, 바로 은행이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 다시 말해서 자, 금융기관은 1금융으로 나누는 게 있죠. 시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뭐 많이 있죠. 기업은행. 자, 이런 금융권이 1금융이고, 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이런 데가 2금융입니다. 자, 1금융과 2금융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1금융과 2금융으로 되어 있냐. 첫째는 자본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그런데 1금융은 만약에 우리가 고객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낮다입니다. 낮다. 자, 2금융은 이자는 높습니다. 높음. 자,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LTV 담보 인정 비율도 좀 낮다. 근데 2금융은 LTV도 좀 높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1금융은 2억밖에 안 해주는데 2금융은 2억 5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따라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으니까 채권 최고 금액 다시 말해서 1억을 빌리면은 120%를 등기부등본에 설정합니다. 자, 1억 2천만 원을 채권 최고 금액으로 설정을 하죠. 자, 2금융은 채권 최고 금액이 130%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1억 3천만 원을 하는 거죠. 자, 꼭 이런 건 아니에요. 1금융도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요, 130%씩 설정을 합니다. 2금융도 14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자, 1금융은 이자가 낮으니까 이자가 안 들어오는 날로부터 최종 회수하는 날까지 1억 2천만 원 정도면은 경매 신청 예납금까지 충분히 회수를 다 해요. 자,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1억 2천만 원까지 해놓으면은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 법원도 경매 키를 문을 안 열죠. 법원도 배당도 높고. 자,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받을 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면 1억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통상 한정건 담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로 1금융과 2금융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금융회사에서 자, 우리가 NPL. 자, NPL은 부실채권을 논 퍼포밍 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첫자로 NPL이라고 그러는데, 자, NPL의 원래의 개념은, 무수익, 미회수, 여신채권. 자, 말 그대로입니다. 수익이 없어요, 일단. 또 회수가 안 됩니다. 대출을 해준 돈이에요. 자, 은행 그러면 1금융, 2금융 통틀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간 이 채무자가 자, 3개월 이상 연체 미납을 하면은 바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죠. 부실채권, NPL로. 자, 모든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이 안 된 미납이나 이자가 연체된 채권을 NPL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자, 원래 2018년 4월 30일 이전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미납하면은 영업일일 날 저당권 실현,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데, 지금 2018년이 사실은 가계부채가 1600조를 능가하고 이러면서 금융대란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금융대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IMF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정말 NPL로 다 나오고 모든 게 물건으로, 경매로 다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정부에서 구제를 엄청 해줍니다. 12개월, 이자가 미납돼도 12개월 유예. 자, 여기서도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다, 뭐 태풍의 피해가 많다, 또 이러면 또 유예를 해줍니다. 계속 유예를. 웬만하면은 채무자들의 고통을 좀 절감시켜주자는, 좀 감해주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이런 유예를 굉장히 많이 줬죠. 이것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도요. 이거는 사실은 탕감입니다. 탕감. 연체 이자를 자, 매월 기본에다가 플러스 3%로 동결을 시켰어요. 자, 이전에는 연체 이자가 11%, 연체 이자가 15%, 연체 이자가 18%, 이자 제한법상 2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건 있죠. 2015년도에 취득한 NPL, 모아저축은행 이런 거는
연체이자가 25%입니다. 정확하게 연체이자 20% 계산해가지고 전부 이런 도 계산하지 않고 다 받았죠. 자, 이런 모든 연체료를 3%로 동결을 시켜주는 거는 채무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준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딱 문제가 금리가 이 이자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래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경제적으로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의 이런 채무자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자, 어떤 채무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못 감당하는 이런 게 전부 경매가 진행이 돼요, 경매가. 지금, 경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자, 우리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 채권자,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도 포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 건저당권을 아무래도 NPL로 매각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조건이 좋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개가. 자, 지금 부실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또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지금 이런 개념의 내용이 포함돼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요. 지금 이렇게 첫날 우측에 있는 대출금의 5가지 분류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자, 요거는 정상 요주의 고정 해소인분 추정 손실, 요거만 기억도 하지 말고 한번 봤다 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단계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제가 뭐 강의를 하고 뭐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이라도 저는 알죠. 이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썼기 때문에 실전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전에서 내가 손해나 오히려. 자, 요것만 하고 밑에, 자, 부실채권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뭐 할인해서 매각한다 이런 거는 이제 수없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밑에 이 부분은 이 책의 개념 자체가 부실채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책에서마저 이게 빠지면은, 조금 퀄리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절대 넘어가도 됩니다. 자, 두 번째 15페이지에 국내 부실채권의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을, 자, 이 책을 출간할 때, 책을 한 몇 번 출간해 보니까, 자료를 모집하면은 양이 굉장히 방대해져요. 이게 지금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 아마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서 한 100여 페이지를 어느 부분에서 이걸 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가 대해서 진짜 수십 번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책이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도요, 방대해도 부담을 갖고, 또 그 책 속에는 반드시 사족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도 사족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금 양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우리가 부실채권의 국내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에 대해서 몰라도 실전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도 있고,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기본기가 튼튼하면은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좀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안 들어도 되지만은 이거는 오직 오프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은 뭔가가 기본기 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거를
원래 정리를 해보니까 예, 적어도 뭐 한 5,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찾아봐도 그런 양을 느낄 텐데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교재를 읽고 칠판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한 부분을 바로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거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예,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 확보가 안정성 있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NPL과 관련된 이 매각을 통하는 것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러느냐. 예, 바로 자, 우리가 NPL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책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 제정이 됐는데, 자, 이때가 돌이켜보면은 IMF 때입니다. IMF 때 은행에서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경매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도 무너집니다. 자, 이때 당시 무너진 은행이 있죠. 무슨 뭐, 동남은행,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평택토마토, 뭐, 저기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있고 한데, 일금융 저축은행도, 뭐, 바뀐 것도 있지만은 상호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동남은행이라는 것 사실 무너졌고요. 뭐, 제 친구도 거기 과거에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NPL로 매각을 안 하면 안 될 처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채권을 매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 미국의 론스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채권을 매입해서 캠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묻지마.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그냥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금은 부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채권의 원금까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원래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하게 법률의 근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렇게 사들여서 이자 부분에 받았는데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은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감사나 이런 데서 해서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은행의 금융기관의 담보부 및 무담보부 채권을 자, 우리는 담보부만 취급하죠. 건저당 것만. 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률이에요.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이겁니다, 법률. 자, 이전에는 사고팔고를 못했죠. 자, 이후에 뭐 유암코라든지 또 뭐 대신 AMC 이제 그 이후에 농자산부터 대표적으로 세 군데인데 많은 유동화 회사가 생기죠. 자, 은행의 이 채권을 일본에서는 창고에서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우수 고객이나 그 은행의 단골 고객한테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객이 우리 은행에 5억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부실 채권화 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 금액은 6억까지다. 자, 이 채권을 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모든 지금 현재 경제적 그 어떤 그 상황 자체가 틀릴 뿐만 아니라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금융이 일본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론상 조금 뭐 책을 이렇게 봤는데 또 그런 관계자한테 약간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 지인한테 우리나라하고는 모든 이제 현실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은행의 이 부실 채권을 SPC라는 데 팝니다.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바로 특수 목적 법인의 풀로 뭐 예를 들어서 5천억 뭐 수십 개, 예를 들어서 뭐 200개. 자, 이 중에는 뭐 종류가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자, 이 관례를
관리를 AMC에서, 에셋 매니저 컴퍼니 AMC에서 관리를 하죠. 자, 여기를 통해서, 자, 개인도 매입이 가능하고, 법인도 매입이 가능하죠. 자, 지금 내가 최근에 알기로는 법인만 되지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개인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다만 분류가 되죠, 분류가. 채권을 매입하는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현재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이 론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론세일은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3주간 배웁니다. 오늘 빼고 3주간 배워요. 4강까지 이걸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자연스럽게 통변이 돼요. 통변이 돼야 AM하고 채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협상을 해서 직접 삽니다. 자,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실무 못해요. 지금 이 이론과 실무는요, 대한민국의 부동산학 박사, 대학 교수들 5명 앉혀놓고 저하고 상담을 해도 절대 실무 단 한 명도 못 이깁니다. 공개적으로 TV에 다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빌라왕 사건에 대해서 입법화하고자 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임차인을 돕니까? 이거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깡통 전세하고 사기 전세하고 틀려요. 깡통 전세는 시세가 5억 갈 때 전세 비율이 90%라서 4억 5천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시세가 4억 3천으로 떨어지니까 전세는 3억 8천에 나야 되잖아요. 근데 4억 전세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인이 돈을 못 내주니까 이 깡통, 손해를 봐도 좀 덜 봐요. 사기는 내가 대항력을 갖춘 줄 알았는데 봤더니 1순위로 건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자, 이거를 법안을 제의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정지시켜야 된다. 자, 정지시켜서 그 집에서 내가 조금 더 눌러 사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곧 이사를 가야 될 사람인데 계속 여기에 눌러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직장을 세종시로 옮겨서 따라가야 되는데 화곡동에 그대로 살아요. 거기서 출퇴근을 해요. 임차권 등기하고 빠져나가라. 똑같습니다. 자,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도 이익은 많이 봐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30%라도 이거는 법안 발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눌려서 사는 거. 두 번째, 자,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라. 참 웃기는 발의예요.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죠. 내가 사는 집에 1순위로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워졌는데 제3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받은 금액에 감정가가 4억 5천이고 누가 3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청을 해라? 3억 9천에 내가 산들 여기에 있는 건저당권 3억은 내가 안아야 돼요. 건저당권은 별채권입니다. 어떠한 회생이나 우리가 파산 선고에서도 감액이 안 돼요. 별채권에 절대로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트라우마에 재수 없는데 이 집을 또 내가 낙찰받아? 3억 9천이면은 다른 동수에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걸 얼마든지 낙찰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발의가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발의가 나왔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무조건 손해본 돈을 다 물려줘야 된다. 개인의 불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경매 강의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안 하는데, 자, 개인의 부주의예요. 자, 이거를 정부에서 돈을 교수가 한 말이에요. 발표자로. 이걸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유명무실해지고 공인중개사 책임 하나도 없고 사기꾼 양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기 왕창 치고 나가면 또 정부에서 다 물려주니까 나는 죄책감도 안 느끼 또 돼. 자, 이런 거를 교수들이 다 발의하는 거예요. 자,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 자정으로 있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국회에 있었던 부분을 너무 시간상 답변을 못하자면 제가 약간의 비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입니다. 뭐 심지어 깊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까지 제가 다 저도 교육자 겸 실무자로서 했는데 참 굉장히 강의를 해달라는 그 10년만 강해져서 요청만 받았는데 저는 뭐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거기 뭐 한 학기에 15번씩
새로 생기는 법률경매학과를 4년간 저는 내려놨어요. 욕심 있는 것 같으면 승낙을 하죠. 또 그런 자리 제안받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어떤 단점이기도 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개인 법인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것만 법인이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세 가지, 자, 사후정산이라는 방식, 예, 정산. 예, 그다고 채무인수, 이걸 깊이 있게 배웁니다. 이제 채무인수. 자, 입찰대리라는, 자, 이 방식은 지금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 채권이, NPL이, 예, 막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2010년도 정도부터 예, 이제 다량으로 매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주 고수익. 자, 고수익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다. 합법적으로 수익이 1000%다. 저도 1600%까지 수익이 난 실제 사례. 지금 사건 번호는 살짝 외워먹었는데 주소는 지금 갑자기 생각도 안 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90-5, 10, 12 과수원인데 택지로 된 계양신역으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해서 어떻게 1600%, 이거 10년도 훨씬 더 전 오래된 사건이에요. 사건 번호는 잊어버린 주소는 다 맞아요, 지금. 송악읍 반촌리 390-5, 10, 10인데. 계양신역으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해서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예, 당진은 법원이 경매계가 없습니다. 서산법원에서 배당을 받은 1600%.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래요. 1600%. 자, 그 이유가, 이 고수익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건저당권을 매입하면서 자, 건저당권을 예, 매입합니다. 매입. 자, 이거는 건저당권 플러스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만약에 이 돈이 3억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왜 고수익이 나느냐? 당연히 할인을 하는 거죠. 할인을. 자, 여기는 3억이라 그러면은 채권 최고금 이게 3억 9천만 원, 130만 원 돼 있어요. 원금에서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원에 예, 막 주치권이 들어오고 이때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할인해서 샀는데 엄청 받은 거죠. 엄청. 다 받은 거죠. 돈을. 자, 2억 1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매입한 건저당권을 담보로 우리는 여기 사거리에 있는 용창저축은행 아시죠? 건저당권부 예, 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대개 몇 프로 정도 받는가 하면 한 85% 정도 받는데 우리는 한 90%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2억 1천만 원에 샀다 이러면은 대략 85%면은 1억 7천 한 300만 원 대출 받는 거예요. 1억 7천 5백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3,50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예, 한 90% 받으면은 내 돈은 2,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건저당권 이전 비용. 우리가 집을 사면은 시도농세 들어가듯이. 자, 그러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유치권이라는 걸 다 없애고 굉장히 좋아요. 송악 IC에서 3분 정도 걸려요. 예, 딱 나가면 도로변도 아니고 남향인데 약간 언덕이 올라 또 특히 그 내부의 도로가 6m 이상 돼요. 차가 막 교차도 되고 다 2대 3대나 되고. 이렇게 저는 주택지인데 정말 석축 다 되고 진짜 반듯한 건데 엄청 떨어졌죠. 뭐 유치권하고 다 되고. 이걸 전부 다 깨버려가지고 서피드 옥션, 지지 옥션, 구독 옥션에 법원에 가서 내가 다 깨가요. 전부 팩스 보내가지고 당신네들 그 유치권 다 내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부지 자체에 그걸 다 내렸어요. 변경시켜놓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의혹이, 굉장한 의혹이죠. 법원으로부터 다 해결해서 그걸 각 정부지에서 유치권을 전부 다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높게 들어온 거야. 그리고 거기 강구하는 팻말도 없고, 유치권 아무것도 없고, 채권자하고 다 상담해라. 그래서 전화가 많이 와요. 좋으니까. 이거 방어입찰로 내가 얼마에 들어간다. 그 미만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굉장히 좋잖아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들어와서 받아서 160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장점, 고수익이 생기는 장점을 설명하면은 3억, 원금만 3억이고 두 필지입니다. 아까 제가 세 필자라고 얘기했는데 반촌리 390-5번지가 이쪽에 있는 거 땅 한 필지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 한 필지고 그래요. 요게 390-5고, 다시 5고, 요게 390-12고, 요게 390-10인데, 요거는 도로 지불이잖아요. 도로 지불. 그렇죠? 그 두 필지를 사서 정말 종잣돈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NPL의 아주
장점은 자, 내가 취득하는, 내가 매입하는 건저당권을 담보로 높은 건저당권 질권 대출을 잘 활용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투자금 대비 고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10분간 쉬는데 잠깐만 한번 이거를 봅시다. 지금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폐차했습니다. 배당받았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매입했는데 나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내가 방어 입찰 금액을 적절하게 잘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건저당권 질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론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 상환으로. 자,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방어 입찰을 할 줄 알았는데 매가 끼일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은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보면은 투자 비용 1억 원, 수익금 5천만 원, 투자 기간 3개월. 자, 여기서 계산해 보면 고수익입니까? 저수익입니까? 이런 고수익이 어디 있어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NPL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유롭게 매입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투자 손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악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자, 금년에도 큰 사고가 몇 건 생겼죠.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발췌를 해서 우리 직원들만 보는 또 카톡에 이렇게 올렸는데 봤더니 서울에서 좀 이런 데가 좀 이상합니다. NPL 무료 강의. 자, 무료로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저는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또 대가가 있어야 되고. 자, 무료로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뭔가가 이제 이렇게 약간 무료라 그러면은 좀 현혹이 되죠. 자, 굉장히 실제 그런 사례가 있겠죠. 수익이 많이 난 사례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NPL을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자, 3,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묘하게 배당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저도 다 들은 얘기예요. 직접 뭐 하소연을 그 피해자들 몇 사람 우리 학원에 또 오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 와서 또 성공을 한 뭐 진우건 이런 분들 뭐 2020년도에 1월 달에 뭐 며칠 만에 배당을 받다 이런 카페에 다 와 있잖아요. 진짜 말이 당했대요. 어떤 분은 뭐 사위 집까지 잡혀서 투자를 했는데 다 이렇게 날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 투자를 하니까 소득이 생겨요.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그 실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익을 못 내는 물건을 사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손실이 나는데 이게 터지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또 해서 아주 극성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뭐 구속돼서 4년 6개월인가 형을 받았는 임씨라는 사람,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본인 자금은 850만 원 정도, 신문에 나는 기사가 그래요. 되어 있었는데 전부 투자자들한테 끌어모은 피해 금액은 한 80몇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환을 해야 될 잔고 금액은 3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터질, 액수가 점점 커져서 크게 터질 일이 적당한 시점에 터진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산에서도 그렇고 500억, 200억, 제가 서울에 강의하러 나갔던 데도 200억 정도 터졌어요. 저는 강의만 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몇 명 교수가 강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죠. 일체 우리는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문을 닫았는데 한 200억 정도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통계가 어차피 언론에 다 흘러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자,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합니다. 어떤 법을 개정하느냐. 대부업통에 자, 2016년
7월 25일 날, 자,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자, NPL을 매각을 하기는 하는데, 예, 너무나 많은 사고에 의해서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요점은 취지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3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추심을 하려는 자는 추심, 채권을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추심을 하려는 자. 자, 개인 및 법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채권자가 되는 영향인데, 하려는 자는, 자, 일단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을. 법인 중에서도 이 대부자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금감원장한테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라, 등록증. 자, 이건 등록증을 받기 위한 구비 요건을 요즘 문의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오늘 상담하신 분도 이미 교육 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원을 사무실로 좀 이용해 달라, 뭐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지금 두 분이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기수에 오신 거제도에서 올라온 강미정 원원님하고 한 4, 5기 전에 한 부산에 있는 오세진 원원님하고 이미 등록증을 팩스로 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해놨더라고. 아까 봤는데 오전에. 자, 이거는 왜 이 말도 하는가 하면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뭐가 심상치 않다? NPL 시장이 무더기로 많이 나올 것 같다. 많이 나오면은 저렴하게 매입하잖아요. 일단 저렴하게 매입하면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고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것도 NPL은 고수익이, 왜냐면 투자금 대비 건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자, 채권 매입의 유형 중에 론세일은 뭐라 그랬죠? 자, 근저당권을,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거, 이전.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소유권이 이전되죠,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해야, 자, 저 아파트가 아무개 거라는 게 공시가 되면서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돈만 줬는데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 그럼 현 소유자 거예요. 뭐 소송을 내서 어떻게 나중에 취득할지는 몰라도. 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저당권도. 건저당권을 어떻게 이전하느냐?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계속 갑구에 넘어가듯이 건저당권도 자, 이게 만약에 1번 건저당권 1-1 분당 NPL 대부, 분당 NPL 대부로 넘어가요. 자, 그리고 1-2 그래가지고 용창저축은행, 용창저축 건질권 대출. 자, 여러분들은 또 1-3 해가지고 본인 명의 개인, 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자, 이렇게 다 해서 이 모든 등기부 등본에 있는 새로 변경된 내용을 해당 경매계에 채권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변경 신고. 사실은 변경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확정일자부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채권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물건이 되기 때문에 물건 우선주의에 의해서 배당의 순서가 정해지는데, 자, 그거는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배당에서 배제돼요. 큰일 나요. 물건으로 인정을 하되, 왜? 등기부 등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경매계장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그건 배당 신고를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거는 배당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배당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경매의 정확한 진행과 내권리를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물론 채무자한테 채권 양도 통지서 이런 가지 첨부해서 권리 신고를 하면 내가 배당을 받거나 유입을 하거나 상계 신청을 하거나 뭐 채권 재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론세일만 바로 2016년 7월 25일 날 개정된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니면 다른 법인을
이용을 하고 당연히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법인에서 하는 일이 많죠. 예, 모든 법인부터 대출 다 받아주죠. 관리 다 해주죠. 전부 모든 배당까지 다 해주죠. 법인에 당연히 우리 송황생은 1%라는 수수료를 내고 외부에는 2%를 받습니다만 다른 데는 3.5% 받는데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송황생들 3%씩 받아요. 안 하면 아니지 그렇게 안 받는다. 지금 몇몇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송황생이 안에서 우리는 뭐 외부에 대부업을 우리 거를 이용해라 이런 홍보도 뭐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론세일도 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2016년 7월 25일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고 자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야 2016년 7월 25일 이전에는 참 시장이 좋았네.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자 16년 7월 25일 기준으로 전과 후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비교를 이거는 7월 25일 비교예요. 자 이전에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 내가 매수 의향서를 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냅니다. 매수 의향서를.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니까 합법적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잘 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물건이라야 우리한테 돌아와. 수익은 물론 많이 나죠. 지금은 법인으로서 매수 의향서 내가 이 채권을 협상을 해서 내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거의 없어요. 상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있어봐야 2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의향서에 대한 협상을 하기가 더 수월해진 거예요. 왜냐? 개인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0.1%만 알아도 한 50만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범위가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000개도 안 돼요. 근데 이 1000개 중에 60%는 NPL 몰라요. 왜냐면 기왕 가지고 있는 법인에 혹시라도 등록을 해놓으면 뭐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20, 30%도 NPL을 매입하는 회원사 등록 개수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적이 다 그게 나와요. 모든 NPL 거래 내역은 금년에 있었던 걸 내년 2월 달에 금융감독은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보도자료에 다 통계가 다 나옵니다. 모든 내용은 거의 사실과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앞으로 3주 배우는 사후정산, 입찰 참가 이행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 자, 채무 인수 계약. 자, 입찰 대리 계약. 자, 내가 어떤 건물을,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이러면 굳이 론세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자, 론세일로 사면은 건저당권을 대부법인으로 이전해야 되죠. 수수료 1% 내야죠. 대한민국에 절대 수수료 뭐 1%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뭐 있으면 그쪽 이용하세요. 없습니다. 자, 또 건저당권 뭐 질권 이자 또 내가 내야죠. 뭐 여러 가지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되고, 법인도 당연히 됩니다만은 자, 개인이 아파트 지금 NPL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목동 거 샀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 론세일 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금 11억짜리를 우리 10억에 샀어요. 채권 최고 금액 14억 3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우린 잘 산 거죠. 예. 우리는 뭐 거의 채권 최고 금액까지 시세가 지금 뭐 15, 16억, 원래 17, 18억 가던 게 떨어졌는데, 예, 그 영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했는데, 아파트 안 나올 것 같아요. 상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상가 산 사례 많잖아요. 뭐 순회동 같은데, 순회동 같은데, 정말 SK 옆에 롯데백화점 앞에 2층 60평, 그저 줍다시피 했고, 대출만 하더라도 훨씬 많이 나오죠. 이런 모든, 유입,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자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론세일은 매입을 해서 내가 채권을 그냥 재매각 바로 팝니다. 그러니까 15억에 샀는데 16억도 받을 수 있고 17억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원금만 18억이고 채권 최고 금액은 130만 원, 23억 4천만 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실제 사건과 사례가 없는 건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거의 안 해요. 공개 강의 때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정도만 써먹지.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은 제가 1인칭 화법을 절대 안 씁니다. 뭐 내 자랑을 한다든지 우리 학원이 어떤 데라든지 뭐 내가 어디를 뭘 이런 건 안 해요. 자, 그리고 아주 쉬운 것도 안 써먹어요. 아주 못 알아들을 것도 안 써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 지식을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한 제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아닐까 그런데 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건 번호가요. 2019 타경 25273이라는 예, 거제 한려수도에 있는 29억 6천만 원짜리 호텔을 원금 18억짜리를 15억에 매입했어요. 이거는 조금 특별한 사례인데 건질권 대출이 예, 책에 있고 이건 배웁니다. 건질권 대출이 15억 받은 거예요. 내 돈 1원도 안 들어갔죠. 최초의 계약금 6천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약금을 또 10%라고 생각하죠. 금융기관에는 2%만 계약을 줘도 해약이 절대 안 돼요. 안 해요. 아무리 많이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자, 이 채권은 즉시 재매각이 가능했습니다. 재매각이 가능했어요. 자, 론세일로 매입을 하면 재매각을 할 수 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을. 자, 내가 15억에 매입했는데 누가 18억 5천에 들어와요. 내가 적당하게 방어입찰을 18억에 했으면 18억 5천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죠. 자, 이 사람이 대금을 안 내면은 입찰 보증금 뭐 1억 4천 얼마 내 돈이 되지만은 몰수해서 다음 매각 대금하고 합해서 결국은 내가 받는 거지만은 예, 그 사람이 지금 폐찰했습니다. 이유가 채권 최고 금액을 쓰려다가 카페에 적당하게 방어입찰을 했어요.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배당을 받고 끝내겠다. 결국 폐찰당했는데 진 거예요. 이긴 거죠. 1순위 채권자로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뭐 용인에 계시는 한재균 씨가 이분이 한 달에도 NPL을 2건, 3건씩 해요. 네, 지금 그런 사례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경매하고 NPL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부분을 이제 조금 있으면 직접 사례로 나갈 텐데.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유입을 하는 겁니다. 유입은 뭐냐? 최종 이런 게 안 되면은, 예, 내가 입찰을 본다는 얘기, 입찰에 참여한다는 얘기, 입찰에. 자, 입찰은 입찰 자체가 참여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억에 했는데 얼마에 들어가는? 21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21억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로 지금 등기부등본을 띄워도 여러분들 계산해 볼 줄 알죠. 1금융은 1.2로 나누면 원금이 되고, 2금융은 1.3으로 나누면 원금이 되고, 개인 건저당권은 1.5로 나누면 원금이 돼요. 뭐 대출의 원금만 19억 8천만 원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 학원은 여러분들의 조그만 종잣돈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채권 매입 85% 기준이 아니라 95%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 누가 해주느냐? 내가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 물건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 카페에 투자자 모집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2순위로 건저당권, 질권 설정을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해당 경매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령 지원에 신고를 해서 통령 지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잖아요. 아, 난 직장 다니까 통령 지원까지 못 가. 위임장 하나 써주면은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통장으로 바로 입금 다 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95%, 심지어 100%까지 우리가 볼 때는 담보 가치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지금 30억도 월등히 넘죠. 자, 이런 분은 NPL을 배웠기 때문에 1년에 2건씩 한다는데 이걸 2021년도에 2건 했고 정확하게 이거 하고 같은 날 2020 타경 24252, 24252라는 사건도 24252라는 사건도 또 했습니다. 예. 24252. 예, 2020 타격. 한 사람이 2개를 동시에 했어요. 40억이 넘었습니다. 종잣돈 3억 갖고 있는데 부족해서 결국은 건질권 100% 받는 현상까지 생겼는데, 자, 유입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그랬죠? 15억에 샀는데 대출만 18억 나오고 21억에 취득했는데 21억 플러스 취득록세 플러스 리모델링 비용까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일단 없잖아요. 그 다음 추가 비용만, 추가로 남은 차액만 양도소득세를 내요. 어마어마하게 득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한 1억씩 나오면 제가 작년에 1억을 냈어요. 와, 정말 내 건물을 팔았는데, 앞에 있는 상가를 팔았는데, 진짜 낼라니까, 물론 돈은 많이 남았어요. 남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정말 코로나라고 혜택 준다고 두 번에 나눠서 내라. 아니, 두 번에 나눠서 내나 뭐나. 어차피 내는 거 짜증 엄청나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은. 내 걸 팔면서 왜 이렇게 내야 되나. 괜히 팔았다. 왜냐면 월세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물론 그건 팔려고, 회전을 하려고 이제 팔긴 팔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MPL로 취득을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1억 안 내도 되는 계산 반드시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매각 배당 유입. 그 대신에 이거는 그 세 가지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재매각도 못해요. 상대방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배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폐찰당하면은 원래대로 무효로 소급해서 하고 끝이에요. 유입만 가능해요. 유입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정리가 지금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일단 다음 강의 진행을 위해서 공강을 좀 확보를 하고요. 자, 지금 오늘 강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실전하고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왜 또 이렇게 제가 막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러는가 하면은, 자, 오늘 강의를 안 듣는다고 실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 기본기가 탄탄한 거하고 이 기본기가 없는 거하고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못 느끼죠.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좀 멀리 깊이 있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수행을 굉장히 정말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봤더니 30년 동안 지리산에서 전기도 불도 없는 데서 어떤 스님이 1300고지에서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은 정말 참을 인자 이 한 가지를 가지고 24시간을 토군해서 아니면은 동안가마 100일을 버티고 이러는데 우리는 단 3분만 집중하려고 그래도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아주 나쁜 생각이 그것도 자꾸 들어와요. 술 마시는 생각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어떻게 집중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기 없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런데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불교 용어인데, 제가 문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거기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돈수, 점수 그러죠. 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이치를 볼 때 끝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도를 통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청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느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말하고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기라는 게 있는 사람은 지구력이 생겨요. 오늘 지금 설명을 한 게 기본기에 속해요. 굳이 오늘 참석 안 하고 이 강서부터 하시더라도 전혀 실무하고 실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운 날 남들은 쉬는 토요일 날 이렇게 아니 일강은 중요하지도 않다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이 강의 속에 저런 게 포함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오프라인 우리 학원 요런 취지의 내용은 저 아니면 또 들을 수도 없죠. 똑같은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 갔는데 오늘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도 되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게 8강 때쯤 되면은 또 1강 때 기억이 난다고 그러고 앞으로 2강부터 배우는데 잠재적으로 굉장한 어떤 용기와 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 어떤 싹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심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사례를 이제 조금 들어볼 텐데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실 채권의 종류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 교재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덜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몰라도 되고 알면은 그래도 괜찮고. 자, 이 중에서 무담보부 채권. 자, 무담보부 채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 교재는 저기 17페이지고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순수 무담보부 채권은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적어도 좋고 안 적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준 돈, 그냥 순수하게 거래를 한 담보가 전혀 없는 서로의 거래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전환무담보부 채권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 물론 강의 시간에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전환무담보부 채권. 자, 말 그대로입니다. 전환이 됐어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담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최초에는 담보가 있었다는 거죠. 최초에는 저당권이 있었어요. 저당권. 자,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NPL로 매입을 했죠. NPL로 매입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채권 최고금액 3억 6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2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억 8천만 원짜리, 원금 4억짜리 채권 최고 금액이 4억 8천만 원인데, 이거를 얼마에 매입을 했는가 하면은 2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탄에 있는 상가죠. 사건 번호 2014 타경 5295라는 사건입니다. 아마 오래된 사건이 3개 딱 들어있어요. 자료가 워낙 좋아서. 자, 이게 제3자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데 얼마를 배당을 받았는가 하면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좀 3억 3,581만 2천 원. 아, 제가 기억을 딱 하는 순간에 바로 쫙 나오네요. 예. 2015년 2월 15일 날 3시에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원래 이 돈을 원래 받아야 될 돈은 우리가, 자, 원금이 4억이잖아요. 4억 플러스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나죠. 연체이자가. 자, 이러면은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계산서. 자, 2015년 2월 18일이라고 아까 얘기했나? 이때까지 돈을 계산해. 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3억 3,495만 2,115원. 125원. 아, 책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원래 3억 3,495만 2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서 내가 받은 돈은 3억 3,581만 2천 원이에요. 자, 요 돈에서 요 돈을 빼고 나면 대략 한 9천 얼마가 돈을 못 받았어요. 자, 우리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은 그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해결했다. 그건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은 돈은 아직도 그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어요. 이게 담보가 있는 데서, 자, 경매로 제3자가 납치를 받으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건저당권은 다 말소돼 버리잖아요. 말소가 되고 건저당권이 없는 전환 무담보부 채권 9천 얼마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바로 부기문, 부기 및 함부 신청서라는 건데, 이게 이제 론세일 때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자, 이 권리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자, 저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서에 잔존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면 저 권리를 못 써먹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채권을 사올 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농자산이 그런 어떤 단서를 갖다 붙입니다. 자,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닌데, 무담보부 채권도 전환무담보부 채권이라는 건 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도 나중에 또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왜 매각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왜 멀쩡한 은행에, 하나은행에 뭐 이런 채권을 매각을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이에요. 자,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은, 무조건, 양도를 해라. 최소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채권액의 한 5% 미만만 해라. 자, 그래서 경매가 나오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보면은
은행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채권이 있나요? 전부 유동회사 다 넣은 것 같아요. 경매 신청 채권자 그냥 나오잖아요. 앞에 바로. 어쩌다가 은행 보기 힘들어요. 자,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은행 채권을 손해보고 넘어오는 것은 이치가 희한하죠. 자,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더니 대략 대출을 해주는 채권의 0.05% 정도가 나오는 게 그게 수십조라는 얘기예요. 아니, 상상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왜냐면은 금융감독 보도자료에 작년에 거래된 NPL 채권이 얼마다, 뭐 30조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대충 추상을 해보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 손실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행에서 엄청 왕창 막 수십억씩 손해보는데 은행은 저러고도 유지하는가 싶은데, 거기 은행에서는 0.005%밖에 안 돼. 30조라는 게. 은행을 털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거의, 손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원금 및 이자도 안 들어오는 채권은 은행도 주식회사 하나은행, 일단 부실 채권이 쌓이면은 건전성이 나빠지니까 딱 손해보고라도 팔아라. 자,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 아까 봤죠? 고정해소의문. 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은행이 돈을 최대로 돌려야 되는데, 은행은 무진장 돈이 한없이 있을 것 같죠? 우리 LH에서 거의 퇴직자들, 1급들, 이런 사람들 집단으로 우리 학원에 오죠. 그러면은 LH에서도 건축자금으로 대출을 국민은행하고 받을 때 몇 조를 받잖아요. 굉장히 큰 단지를 할 때. 은행에서 그 몇 조가 돈이 자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자금을 해주겠다. 그게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들어서 알아요. 그 LH공사의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을. 자, 은행에서 지금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조그만한 뭐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 같은데 자기 자본이 총 뭐 1조밖에 안 되는데 막 3조, 5조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바로 부도날 수 있어요. 수표가 양도되고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큼 즉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럴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금고에. 자, 그렇듯이 이 대손 충당금을 자꾸 많이 쌓아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은행은. 그런 의미에서도 채권을 매각해버리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신 분이 지금 여유가 많이 있어서 진짜 현금으로 10억을 아는 지인한테 빌려줬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재산은 많이 돈줄이 좀 막혔어. 또 요즘 하는 사업이 약간 좀 비수기야. 근데 나는 줄 거는 다 줘야 되는데 내가 줘야 될 부분이 돈이 계속 부족해. 그러다 보면은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고 또 카드도 정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자도 안 줘. 왜냐면 그 담보 가치는 20억도 넘고 10억을 빌려줬는데 채권 최고 금액은 150%를 설정해 놨는데 그럼 딱 생각해 봤더니 이 채권을 팔면 기가 막힌 거야. 그동안 받은 이자도 많으니까 10억짜리를 등기부등본이 15억으로 됐지만은 아는 지인한테 9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억에 아는 지인은 9억에 사서 15억짜리 건저당권을 본인 앞으로 등기 이전하잖아요. 건저당권 이전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안 주면은 경매 신청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담보 가치는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 9억을 가지고 우선 자금을 돌리면은 다 주고 오히려 더 금리 높은데 새로 한 5억 정도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팔 수밖에 없어요. 자금 흐름이 돼야 되니까. 자, 부실 채권화 되면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경매를 신청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장으로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날라오는 모든 보증 명령서에 대한 예를 들어 채무자한테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하는 보증명령서가 날라와요. 보증명령서의 내용이 그거야. 그러면은 명령서를 가지고 여기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6조 3항에 의해서 그 채무자의 초본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그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그 초본을 가지고 또다시 내가 경매계의 우편으로 또 접수를 하고, 자, 이런 과정, 나중에 채권 계산서 써내고, 뭐 조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채권을 팔아버리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원래 BIS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자, 이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자기자본 비율이 8%입니다. 1금융은. 2금융은 6%인데, 뭐 다 넘어요. 왜냐면 그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어요. 뭐,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데, 뭐, 16점 몇 프로, 뭐, 다 12점 몇 프로 돼요. 과거에는 이게 까딱까딱 했어요. 자, 만약에 안 들어오는 채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리를. 자, 내가 자본금이 총 1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은 2억이야. 80%는 대출을 받았어. 근데 지금 한 2억 손실을 봤어. 이러면 자본이 어떻게 되나요? 내 자본은 싹 다 없어진 거잖아요. 다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원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 자본부터 먼저 까먹은 거 80%가 내 돈이에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하향되기 때문에 손실이라도 보고 파서 현금화 시키면은 이런 이유로 자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기본기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책으로 봤을 때하고 또 틀리죠. 탄탄해지는 이유는 멀리 보이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몰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은 설명을 듣는 거하고는 틀리죠.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은 NPL로 매각을 하기 전에는 이자가 미납되고 만기 상환이 안 될 때 직접 경매 신청을 합니다.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하면은 경매계에서 송달을 통지를 하죠. 돈 받아가라 며칠 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습니다. 지금은 부실 채권을 SPC라는데 몽땅 막 풀로 이렇게 넘기고 AMC에서 중개를 해서 뭐 직접 방어 입찰도 하고 배당도 받기도 하지만은 자 지금 대표적으로 론세일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론세일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 업체에 넘기고 개인은 건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제공해서 대출도 받고 나도 건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해서 합법적이면서 권리 확보를 한다. 자 이거를 4개를 만들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충이 아니라 대표적인 론세일 한 가지만 이렇게 구조를 설명했고요. 자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비교를 경매와 NPL에 대한 사례 비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한 7번까지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반복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은 계속 나오니까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 7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추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사례를 통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3가지 사건이 좀 오래돼 있지만은 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에 교재가 출간된다 하더라도 3가지 사건은 14가지 사건 중에 그냥 자료가 좋아서 쓰지 않을까. 뭐 앞으로도 이런 교육 자료는 나오지 않을 그런 사례들도 이 속에는 3가지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참 자료가 좋고 교육 자료로서 내가 기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감정 가격이 3억 1천만 원짜리예요. 대출의 원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채권 최고금은 120%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실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NPL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을 1억 5천만 원에 했는데 3억에 낙찰이 됐고요. 자, 경매에 입찰을 한 사람은 이게 8명이 경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가실 겁니다. 1억 5,520만 원에 입찰가를 정했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3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3억 원에 매각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이익은 7,3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3억 원의 입찰 금액을 3억에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이 됐고 3억에 매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3억 플러스 취등록세까지 합해도 양도 차익은 없는 거죠.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자, NPL로 취득을 하면은 낙찰될 확률이 99%. 자, 경매와 NPL을 취득한 사람이 하면은 1% 확률도 안 된다. 0.1%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 강의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투자 해수 기간도 짧고 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이 사건은 아주 상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34%까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바로 정보지로 들어가서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병점동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 상가가, 위치가, 썩 괜찮아요. 뭐, 역시 상권이 좋은 데는 강남보다 분당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서울은, 상권이 좋은 데가, 뭐, 5대 상권이랑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예, 상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안정된, 임대료가 보장되는 상가를 찾기가 힘들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안정성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삼성전자고 요 점선이 예, 동탄과 경계지점인데 자, 이 상가 인근은 보시다시피 전부 아파트입니다. 전부 아파트. 예, 전부가 아파트예요. 물론 여기는 상가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상가고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자, 이 상가 내용을 한번 보면은 1층 상가가 12.93평이면은 통상 12평을 기준으로 11평이다 이래도 참 좀 애매해요. 10평 이러면은 식당이 들어가기도 빵집이 들어가기도 뭐 애매하고 그런데 12.93평. 자, 대지권 미등기 없음하고 틀리죠. 이거는 예, 상가를 분양할 때 전유 부분, 건축 및 예, 대지권, 토지 부분에 대한 대금 납부를 다 했습니다. 지금 미등기지만은 건물을 등기할 때 취등록세까지 다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돈 건물 등기를 살리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 밑에 체납 관리비, 미납 관리비 쪽으로 3,500만 원에 뭐 유치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원도 안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로 했습니다. 자, 이게 감정 가격이 3억 1천만 원인데 실제로 분양한 가격은 4억 5, 6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34%까지 떨어졌어요. 1억 633만 원까지. 1억 633만 원까지. 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미양농협협동조합에서 홍순옥 씨한테 3억 원 나누기 1.2% 하면, 1.2 하면은 2억 5천만 원이 원금입니다. 자, 이게 농자산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농자산의 양수인, 예, 허신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긴 거는. 예, 넘어갔는데 참 기가 막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3억 1천만 원을 받아야 경매 신청 비용까지 예, 손실이 안 날 것 같은데 실제로 3억을 훌쩍 넘었는데 3억까지밖에 못 받지만은 한 번 유찰돼, 두 번 유찰돼, 예, 세 번째도 또 유찰됐어요. 자, 1억 5,190만 원일 때 NPL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입찰에 참여해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도 돈 버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입찰을 안 보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한 번 떨어져서 49평짜리가 70%면 입찰 안 봐요. 왜? 우리가 30% 저감되니까 또 한 번 떨어져 49%면은 막 보통 70대 1도 나오고 지난번에 성남에서 뭐 얼마더라 100명이가 들어와서 1시간 반이 왜냐면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1시간 반 얼마 걸려서 땀이 막 나는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NPL을 들어가서 취득한 여기 분당동에 열병합 가는 데 있는 예, 뭐 2016 타경 9843이라는 사건도 79명이나 들어가서 경매책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채권을 매입해서 배당을 그대로 다 받았죠. 물론 방입찰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1억 600까지 떨어지는 거 8명이나 들어왔어요. 자, 우리 수강생은 입찰 가격을 얼마로 정했는가 하면 3억 원. 자, 보세요. 이게 3억 원.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조금 충격이 파고 와야 돼요. 진짜 처음 보시는 분은, 아이, 저게 뭘 저래? 뭐 지금 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돈 버는데 나는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지금 정해진 어떤 수입 속에서 뭔가 어떻게 하든지, 예, 이거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충격이 약간 와야 돼요. 질투도 좀 나야 돼요. 자, 보세요. 2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등이 입찰 가격이 1억 5,520만 원 같으면은, 야, 이때 들어오지. 3차 금액보다 월등히 높게 정했는데 또 2등이 된 거예요. 자, 경매에서는 2등하고 8등하고 억울하는 차이가 뭐 똑같냐? 아니, 차이가 나느냐? 2등이 배가 더 아파요. 차라리 꼴찌는 3등 한 사람은 좀 덜 해요. 아이, 뭐 나는 뭐 떨어지면 떨어지. 2등은, 야, 내가 분명히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전에 차보다 월등히 높게 썼는데 뭘 또 사먹게 됐잖아요. 자, 만약에 100%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3등이나 4등짜리가 1억 3,800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공짜를 하나 더 써가지고 13억 8천만 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는 시공인이에요. 당연히 대금은 안 내겠지만은 누가 그 돈을 내겠어요? 몰수당하고 그냥 미납하고 말아버리죠. 그 돈도 다음 매각 대금하고 합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고, 떨어지면 더 좋고 되면은 또 더 좋고, 이거는 유입의 목적으로 했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딱 정리를 하면은,
이런 사례가 최근에 지금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이런 상가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자, 사례를 30억, 40억짜리 가지고 사례를 들면, 정말, 저 학원 뭐, 아이고, 저걸 누가 하라고 저러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가 좀 실현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또 너무 재미있고, 대지권 미등기부터 해서 2등 들어온 게 다 표시되고 이래서, 실제로 이게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은, NPL로 매입을 했으니까, 자,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자, 1등이 돼요. 그것도 얼마로 되느냐? 3억에. 자, 2등 가격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 지금도 상가는 LTV 80% 받아요. 이때 당시는 90% 받아요. 그냥 80%만 받는다고 칩시다. 80%. 38, 24. 2억 4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안산에 2022 타경 5225이라는 사건을 안산의 주유소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서 나한테 강의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 받아야 될 걸 제가 500만 원 받고 해주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원장님 받을 돈은 좀 다 받고 하세요. 예,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료로 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5천 그러면 5천 그대로 다 받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20억 정도 남기 때문에. 43억 8천만 원. 사건 번호 2022 타경 5252 안산의 사건. 예. 주유소가 안산 바늘공단을 전국에서 끼고 있는 매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대지 평수가 보통 2, 300평인데 789평이에요. 주유소 3거리에 있는 대지 평수가 789평. 43억 8천만 원에 공시지가에 이 채권을 채무인수로 매입을 했어요. 59억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43억 8천만 원. 어제 통화했어요. 대출만 48억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주유소. 내 거로 만들고 대출 48억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취등록세하고 리모델링까지 아무도 못 덤비져서 이런 거를 강의 자료로서 진짜 잘났다고 제가 막 흥분해 가면서 이거 얼마나 돈을 버는 이러면 여러분들 별로 실감 안 나잖아요. 43억짜리. 내 돈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9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 번호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2022 타경 5225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어갔어요. 이거 임대 놓으면은요, 보증금 3억에 3,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내 돈 안 들어가고 또 보증금 또 받죠. 자, 이자 48억에 대해서 지금은 금리가 좀 높지만은 만약에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1,500만 원 주면 됩니다. 3,500 받아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한테 계속 들어와. 바늘공단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공단을 끼고 있어요. 평생 계속 2천만 원씩 들어와. 나중에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은행에서 대출 좀 더 받아가세요. 그러면 또 종잣돈 한 22억 더 받아요. 70억으로. 그럼 또 임대료 또 올라가요. 이게 NPL의 원리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감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나도 저런 상가 하나 우리 학원에 다녀서 취득해서 내 돈 안 들어가고 2억 4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5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부대 비용 전부 다, 이거는 내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수수료 990만 원, 900만 원 받고 부가세 10% 받고 990만 원 받았어요. 예, 정말 그거 받고 이 사람은 나머지 비용 들어가고 시간 좀 한 명도에서 깨끗하게 모든 걸 정리할 때까지 한 이걸 10개월 걸렸어요. 그 대출도 한 푼도 안 받았지. 뭐 10개월 버티면 어때? 어차피 내 돈도 별로. 자, 이걸 3억 6천만 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에 임대료 200 받았어요. 다 못 버티고 나가고 해서 150, 60까지 버티고, 그래도 공실 없어요. 정부지 보면 공실 있습니까? 이거 임대 싸게 줘버린 거예요. 120만 원. 싸게 주라고. 이분이 80 넘으면 싸게 주라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된다고. 좀 베풀지 뭐. 지금 올려가지고 아마 한 150원 받을걸요. 다른 데는 한 170, 80 갈 거고. 자, 그래도 지금 대출을 받아도 이렇게 받는데 이분은 대출을 물론 안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양도, 매매를 하면, 양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일단 3억 플러스 취등록세 플러스 장기 보유 30%까지 되죠. 그러면 양도세에서 얼마나 왕창 이득을 봅니까? 자, 이거는 공식적이고, 자, 이게 107호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는 106호가 있고 여기는 108호인데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만든다고 한 칸 가지고는 적으니까 두 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에이, 차면 사자. 이렇게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합니다.
내가 그 107호 주인인데 108호 내가 살 의사가 좀 있는데 매각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맨날 108호 분양받은 부부간에 싸우는 게 맨날 이거야. 당신 그때 4억 6천만 원 임대료 지금 150, 60밖에 안 들어오고 뭔 짓이냐. 팔아도 지금 살 사람도 안 나타나는데 마침 산다는 거야.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당연히 팔죠. 집사람하고 상해서 팔겠습니다. 예, 파는데 그 있던 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1억 5천 주고 샀잖아요. 근데 외형상 보기에는 3억이잖아요. 3억이면 내가 샀겠다 이러니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지금 4억 5천만 원을 분양받아서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이혼할 뻔했는데 또 3억에 팔으라고 이러면 진짜 이혼당한다. 그럼 내 거 사세요 3억에. 이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억에 사서 물타기 하면은 내 거 원가가 떨어져요. 나는 팔아도 되고 이 사람은 못 팔잖아요. 물론 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팔겠어요. 진짜 정상적으로는 못 팝니다. 배가 팔아서도 이거 못 팔아요. 이게 얼마겠어요? 따라서 매물은 3억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3억 5천에 팔으라고 해도 시등록세까지 4억 8천 들어가서 3억 5천 안 팔아. 따라서 매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빠져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오래 한 경험에서 이런 것까지 다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MPL 배우면은 그 성공 투자 후기를 카페 읽어보세요. 이건 진솔하게 다 나온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성공하더라도 후기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뭐 대가를 줄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발적으로 워낙 고마우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수요일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8주간 배우는데 1학년 때 3학년 거 질문하면은요, 좀 질문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볼 때 조금 무섭고 또 여기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좀 낭비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자, 질문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실 분도 돼 있고 또 저한테 질문하실 분도 기다리세요. 자, 가능하면은 정확한 시간에 강의를 하고 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